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보고서를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지금부터는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이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마트 하면은 저는 이제 광고가 네. 제일 먼저 떠오르기는 하는데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전자제품 유통 기업입니다. 네. 그래도 직접 연구위원님이 네. 기업의 연혁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연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의 전신은 한국신용유통이라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은 대우그룹의 전자제품 유통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1987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1999년에 IMF 여파로 대우그룹이 해체됨에 따라서 사명을 하이마트로 변경을 하였고요. 이후에 독립유통업체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강화를 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기도 하였고요. 2001년에는 PC, 2007년에는 IT 품목 등으로 이제 제품군을 다각화하면서 성장을 이뤄왔고 2011년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이제 롯데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사명을 롯데 하이마트로 변경을 하였고요. 이후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소비자 구매 행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면서 모바일 앱을 출시를 하였고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개설하는 등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여왔습니다. 2016년에는 자체 PB 브랜드인 하이메이드를 론칭을 하였고요. 2025년도 4월에는 하이메이드를 리브랜딩한 실용주의 컨셉트 브랜드인 플럭스를 론칭을 하면서 현재는 1, 2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생활가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롯데 하이마트 하면 가전제품 파는 곳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동사의 사업 현황을 이제 크게 유통 채널별로 그다음에 이제 제품군별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유통 채널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현재 오프라인이 9, 온라인이 1의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채널은 동사의 비즈니스 중심 축인데요. 2021년도 말에 427개였던 직영점 수는 2024년도 314개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저효율 점포 폐점과 점포 리뉴얼 전략을 병행한 결과로서 이제 동사는 지난 2년간 총 83개의 점포를 폐점하였고요. 82개의 점포를 리뉴얼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약 40개의 점포 추가 리뉴얼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전사적 점포 효율성과 고객 체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채널 부분에서는 주로 자사몰 쇼핑몰 웹사이트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위수탁 매출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판매 채널 측면에서는 현재 온라인 자사몰의 매출 기여도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는 온라인 채널 강화를 위해서 직매입 기반의 중저가, 고빈도 상품군을 중심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략은 온라인 전용 상품의 구성비 확대와 함께 향후 동사의 온라인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품군별로도 나눠볼 수 있는데요. 동사의 제품군은 이제 백색 및 생활 주방 가전이 약 65%, 그리고 영상 및 IT 가전이 약 35%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청소기 등은 이제 백색 및 생활 주방 가전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단가가 높고 마진율이 좋기 때문에 이제 동사의 매출과 수익에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TV와 PC, 모바일 등은 이제 상대적으로 마진이 좀 낮은 품목이지만 동사는 최근에 셀프 체험의 매장과 온라인 전문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고객 적점을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업 레버리지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가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좋아야 하고 이래저래 이벤트 거리가 좀 많아야지 호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난 5년 동안 국내 전자제품 시장은 이제 소매 판매액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와 반면에 온라인 침투율 상승이라는 이중적인 변화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시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24년은 가전제품 유통에서 온라인 판매가 오프라인 판매를 처음으로 넘어선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소매 판매액은 58.8조 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하였지만 온라인 판매
판매는 31조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하며 침투율은 5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쇼핑은 20.6조 원으로 전체 온라인 판매의 67%를 차지하면서 전통적인 인터넷 쇼핑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앱 기반의 UI, UX 최적화와 퀵배송 서비스 강화 등 모바일 특화 기술이 구매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모멘텀으로 볼 만한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2024년도 11월에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했다라는 점입니다. 동사는 관련되어서 핵심 지표를 매출액, 영업이익, 배당 성향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9년도까지 2.8조 원 이상,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이상, 배당 성향 30% 지향을 목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사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4개 전략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4가지 전략을 이제 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스토어 포맷 혁신 및 고객 경험 강화입니다. 동사는 기본 역량 강화 리뉴얼과 이제 스페셜티 MD 확대를 병행을 하면서 매장을 체험형 공간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리뉴얼 점포의 비중은 현재 약 30%인데요. 2026년에는 70%, 2029년에는 기존 전 대부분의 역량 강화 리뉴얼을 마무리해 매출 구조의 체질 개선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하이마트 안심케어라는 이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점입니다. 동사는 기존 홈 만능 해결 서비스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서비스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가정 케어, 홈케어, 패밀리 케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매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수익성도 향후 점차 강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선택 다양성 강화인데요. 이쪽에서는 이제 PB 상품군에 좀 주목하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부터 동사는 PB 상품인 하이메이드를 운영을 해왔는데 2025년도 4월에 이제 플럭스라는 브랜드로 리브랜딩을 하였습니다. 플럭스는 스몰 패밀리를 주요 타깃 고객수로 하고 있고요. 작은 공간에 적합한 디자인과 기존 제품 대비 약 7에서 80%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카테고리별 대표 PB 상품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각 품목 내 판매량 탑3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은 온오프라인 경험의 일체화입니다. 동사는 온라인 채널 리뉴얼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점포 인력을 디지털 접점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통합 구매 여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매장 근무 직원이 제공하는 화상 상담을 통해 상품 비교 구매 결정을 내리고 상담 결과는 매장 온라인 재고와 즉시 연계돼 오늘 배송, 이길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완료되게 됩니다. 동사는 이러한 온오프라인 경험 일체화를 통해서 직매입 자서모를 강화하고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실현할 계획입니다. 네, 4가지 투자 포인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모멘텀으로 볼 만한 뭐 신사업이나 네. 성장 동력이 더 있을까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가구 인테리어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도 4월에 동사는 위탁 판매점 1호점인 부산 자천점을 오픈을 새롭게 하였는데요. 해당 매장은 대형 인테리어 대리점 내에 하이마트 가전 판매 부스를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는 별도의 초기 가전 매입 부담 없이 롯데 하이마트의 재고를 활용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동사는 판매 인력 양성 및 지원까지 일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트너 대리점을 리스크 없이 가전 유통 사업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롯데 하이마트는 물리적 점포 확장 없이도 이제 오프라인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투자 포인트 저희가 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회사 자체적으로 뭐 서비스나 전략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동사의 올해 실적은 매출액은 2조 3,622억 원, 영업이익은 약 130억 원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영업이익은 크게 향상된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1,300명의 인력이 매장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현재 기여를 하고 있고요. 고객 응대 품질 및 서비스 연계 판매 역량도 향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마트 안심케어 서비스도 많이 판매가 되면서 지금 수익성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올해 약 40개 점포의 추가 리뉴얼, 그다음에 구독형 모델 확대, PB 및 플럭스 브랜드 확산 등이 이제 실적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 결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네.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렇게 일부 유통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롯데 하이마트의 밸류는 어떤 수준일까요?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최하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0년 이후에 PBR이 0.17배에서 0.54배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져 왔는데 사실 지금 2025년대 실적 기준으로 PBR이 0.19배로 역사적 최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는 이제 기존에 계속 영업 실적이 부진해 왔었고요. 주가 상승 측면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좀 부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업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등을 발표를 했다라는 점도 같이 고려를 하게 된다면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멀티플 회복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하이마트 투자할 때 좀 참고하거나 유의해서 보면 좋을 만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동사의 리스크 요인은 이제 영업권 추가 손상으로 인해서 재무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는 과거 인수합병 당시에 이제 계상된 대규모 영업권이 실적 부진과 겹치면서 계속 손상 처리가 되어져 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부진하게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제 동사의 영업권이 좀 손상 처리가 크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이제 동사를 투자할 때 좀 유의하게 보셔야 될 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면은 에어컨과 선풍기 사러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로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저희가 롯데 하이마트가 지금 놓여 있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어서 이나연 연구위원과 기업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네. 인텔리안 테크에 이어서 우주 위성 관련주 내에서 이제 숨은 강자로 꼽히는 세트랙 I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알아볼 겁니다. 어떤 회사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한국을 대표하는 우주 위성 기업 세트랙 I입니다. 세트랙 I를 제가 지금 좀 작성해봤던 이유는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제 위성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에 그쳤다면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위성을 데이터를 판매하고 분석하는 이런 위성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그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에 제가 기업을 좀 분석해봤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트랙 I가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하나그룹의 자회사인데 어떠한 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회사일까요? 네. 세트랙 I는요 1999년에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출신의 연구진들이 설립을 했고요. 국내 최초의 위성체계 수출 기업입니다. 세트랙 I는 지구 관측 위성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단순 이제 위성체를 조립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성의 본체, 탑재체, 지상국 시스템, 그리고 뭐 위성 카메라, 자세 제어 시스템까지 자체 개발이 가능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사업부를 보시면은 2024년 기준으로 연결기준 총 매출액이 약 1,713억 원이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서 본사가 수행하는 위성 시스템 개발 사업이 전체 매출의 약 94%를 차지하면서 핵심 매출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위성 영상 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 SIIS가 매출의 4%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기반으로 영상 분석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SIA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부문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그 위성 시스템 개발 부분 94%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사들에게
때 위성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국내외 정부기관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작년에 매출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국내에서 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고 또 이렇게 국내 주도의 그런 우주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세트레가이가 이제 국내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과거에는 UAE, 말레이시아, 터키,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등 굉장히 다양한 해외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출도 실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또 수출형으로 또 다시 재확장하는 그런 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위성 영상 판매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시리즈를 활용해서요. 여기서 획득한 데이터를 국내외 기관이나 기업에 이제 데이터를 판매하는 그런 사업 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주로 국토 관측, 농림 해양 모니터링, 재난 대응 등을 목적으로 이런 데이터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요. 영상 수요가 확대되면은 나중에는 좀 안정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분석 부문인 자회사 SIA 같은 경우에는 위성 영상을 가지고 이제 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밀한 객체 탐지, 군사 시설 모니터링과 같이 좀 고차원의 영상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국방 쪽으로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사업 부문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의 위성 사업뿐만 아니라 SIA나 SIIS를 통해서 좀 더 위성 데이터를 판매하고 분석하는 이런 서비스 쪽으로 매출이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트레가이는 자체 개발 위성인 스페이스 IX와 스페이스 IT를 통해서 초고해상도의 영상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자회사 SIA와 SI를 통해 영상을 판매하고 또 AI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사업 구조가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뭔가 요즘에는 그 팔란티어처럼 네네. 기존 전통적인 이제 방산 업체 이제 AI 기능이 탑재가 네. 되면서 뭔가 좀 약간 하이브리드 역할을 네. 가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데,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세트레가이가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세트레가이가 너무나도 잘 하고 있는 특화되어 있는 지구 관측 위성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지구 관측 위성은요, 지금 전 세계 우주 산업 중에서도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위성 시장 중에서도 지구 관측 위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 전망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 10년 누적 기준과 향후 10년 누적 기준을 비교했을 때 위성 수는 약 190%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 위성을 운용하는 국가 수도 약 66%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성 제조 분야만 했을 때 매출 규모는 약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굉장히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런 성장이 기대되는 배경으로는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로 2호 위성의 해상도 향상, 그리고 군집 위성 운용 기술과 같은 이러한 기술의 진화가 시장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m에서 2m급에 머물던 이 위성 영상의 해상도가 현재는 0.3 이하로 정밀도가 굉장히 향상이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지상에서 사람이나 차량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수 위성을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 위성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재방문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또 실시간 지구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성 센서 기술의 다변화도 2호 위성의 활용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전자광학 센서인 2호 센서, 그리고 SAR 센서, IR 센서 등 다양한 센서 기술이 위성 분야에서 상용화되면서 하나의
군집 위성군 내에서도 센서별 역할을 분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구름이나 악천후, 야간 관측 등 다양한 환경에서 다측적이고 즉각적인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상이나 해양, 산림, 인프라 등 복합적 관측 수요를 충족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함에 따라서 굉장히 수요를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2호 위성의 데이터 활용이 군사 분야를 넘어서서 민간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런 2호 위성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 산림관리, 국토개발, 재난 대응, 산업 인프라 모니터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막사, 프랑스의 에어버스, 플래닛랩스와 같은 글로벌 선도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위성을 보유하고 영상을 수집 가공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수요의 확장은 2호 데이터 산업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전환의 단계로 이끌고 있고요. 위성 데이터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는 데 있어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I 기반의 영상 기술 분석 고도화도 이제 2호 위성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기업들과 조금 비교를 해서 보면은 막사나 에어버스, 플래닛랩스 이런 경우에 자체 위성을 각각 6기, 60기 이상, 200기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막사나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0.3m급의 굉장히 초고 해상도급의 그런 광학 위성을 좀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징을 갖고 있고요. 플래닛랩스는 조금 낮은 중해상도의 위성을 활용하지만 대신 이제 군집 위성을 활용해서 200기 이상 넘는 군집 위성을 통해서 저해상도의 대량 관측 빈도를 좀 더 이제 특화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요, 운영 위성 수는 현재 이제 2기 수준으로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초기 기업이지만요, 일단 이런 이 글로벌 상위 기업 두 군데와 거의 유사한, 사실 동일한 급의 그런 고해상도의 위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궤도에 쏘아 올렸고요. 실제로 데이터도 지금 많이 확보해 나가고 있고, 아직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상용 데이터 매출이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 중에서 이렇게 글로벌 지구 관측 위성 기업들과 거의 유사한 사업 구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성 수가 지금은 적기는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한 기술력은 또 충분히 갖추고 있는 회사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가장 지금 세트레가이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체 위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거를 판매하고 또 분석 서비스까지 이런 통합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이 되냐 안 되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제 핵심은 자체 개발한 그 초고해상도 위성 스페이스 IT의 이제 향후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트레가이가 이제 3년 반에 걸쳐서 개발에 성공한 0.3m급 전자광학 위성은요, 올해 3월에 그 스페이스X를 통해서 궤도에 안착시켜서 현재 샘플 영상 수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성 영상 데이터 판매가 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0.3m급 해상도가 어느 수준이냐고 봤을 때는 일단 민간 보유 수준에서는 굉장히 드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정부 주도 위성도 아직 해당 수준의 고해상도의 그 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기업 막사나 에어버스 2곳 정도가 이 정도 해상도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해상도 위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이 가파르게 느는 것에 비해서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중해상도 영상 대비 단가가 2~3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제 향후 이쪽 시장에 진출해서 외형을 성장하면서 또 수익성까지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업부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제 세트레가에는 2028년까지 총 3기의 추가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두 개의 위성
가지고는 조금 부족했던 그 관측 빈도를 좀 더 높일 계획이 있고요. 자회사인 SIIS가 확보하고 있는 150개 이상의 리셀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업 서비스를 개시한 직후부터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영상 데이터 판매를 노력할 계획이고요. 또 이를 통해서 현재는 좀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전략적 캡티브 수요처와 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확대 기대감은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SIA와 함께하는 AI 분석 서비스도 결합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이 가능한 그런 구독형 수익 모델로 향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집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위성 스페이스 IT에 대해서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적은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한 해인 건지 뭐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세트레가이의 2025년 실적은요 전년도 대비해서 20% 성장한 2,062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약 95.9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본업인 그 위성 시스템 사업 부문에서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회사인 SIIS나 SIA가 아직까지 그 상업 데이터 매출이 발생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적자 부담이 굉장히 혼재되었던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이제 2025년부터에는 이런 본사 부분에서의 수익성 회복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실적 정상화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굉장히 기록적인 신규 수주를 보이면서 작년 말 기준 5,110억 원 정도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거든요. 역대 최대치 수준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국방위성 프로젝트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 인식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초고해상도 영상 판매 분석 서비스가 연결 신청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외형 성장과 수익 구조의 질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위성 시스템 부분은 전년 대비 20% 정도 성장한 1,950억 원을 기록하면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주잔고 대부분이 사실 위성 시스템 사업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 이건 대부분 이제 국내 군 정찰 위성, 정지궤도 위성, 다목적 실용 위성과 같은 국방 기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 가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안정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매출 성장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해당 부문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해서도 좀 개선된 8.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판매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하반기부터 이제 그 초고해상도 영상 판매를 개시하기 때문에 최소 수십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이 반영될 경우에는 좀 연결 실적에 직접적인 기여가 가능하고요. 또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시기 동안 아직까지는 이게 상업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연속 적자를 기록해 왔었는데 올해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냐 없느냐가 굉장히 좀 기업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영상 분석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형은 아직까지는 성장하기는 조금 부족하겠지만 지금 작년부터 해서 대규모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좀 인력을 많이 좀 축소시키고 비용 구조를 좀 재정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형은 좀 정체되지만 영업 적자가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돼서 약 78억 원 정도 손실로 끝낼 거라고 이제 저는 추정을 했고요. 결국 2025년은 세트레가이의 누적 수주를 실현하고 또 신규 성장 동력이 가시화 된다는 점이 동시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실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미 수주 잔고는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 측면에서 숫자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어떤 수준일까요? 네, 제가 자료를 작성했던 4월 말 시점 기준으로는 네. 2025년 실적 기준 PER이 33.9배 그리고 PBR 2.0배로 사실 코스닥 평균이나 국내 우주산업 업종 평균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뭐 사실 작년에 좀 자회사 실적 부진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한 바도 있고 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아직 그 실적이 정상화가 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높게 나온 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세트레가이가 기존에는 이제 위성 시스템 본업 부분에서 위성 제작 중심의 사업 모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위성 제조 부문에 좀 특화된 그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초고해상도 자가 위성을 직접 운영하면서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좀 전환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 구조가 이제 국내 방산 우주 기업들이 좀 제조 중심으로 많이 치우쳐져 네.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과의 밸류에이션 비교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플래닛랩스, 맥사, 뭐 에어버스 그리고 세틀로직과 같은 이런 위성 데이터 기반의 구독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과의 비교를 좀 해봐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 영업 적자를 많이 지속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SR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위성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분석 서비스, AI 분석 서비스가 결합되어서 이런 플랫폼화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주 인프라가 이제 민간으로 개방되면서 또 뉴스페이스라는 메가 트렌드에 기반해서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SIIS의 그런 그 매출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를 네. 좀 증명을 해줄 수 있다면 지금 시장의 초입에 들어섰기 때문에 좀 더 향후에 동종 기업들과 유사한 멀티플로 좀 리레이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아무래도 그 기존 본업에서 충분히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점으로 조금 더 강점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원래는 이제 위성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데이터 플랫폼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 가치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유념해서 봐야 할 리스크 요인 뭐가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본업 부분이죠. 위성 시스템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대부분 이제 국내외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성 및 방산 프로젝트 수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정부 정책 변화나 뭐 예산의 변화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적이 또 크게 흔들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조금 우주항공청에 굉장히 올해 예산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었긴 하지만 지금 그 정책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도 몇 가지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기적으로 매출 변동성을 일으킬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초고해상도 위성 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이 생각하는 이런 시장 수요가 예상만큼 빠르게 이제 정말 반영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늦어지면 사실 이제 투자한 것을 이제 회수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막사나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사이즈, 그 기업 사이즈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또 새로운 시장에 또 진출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트레가이가 이들과의 경쟁하는 관계에서 또 시간이 또 소요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초기 단계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항공, 뭐 네. 위성인데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는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나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